안녕하십니까. 자유연합 최혜진입니다. 오늘은 좌파, 사회주의자, 주사파를 척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또 우리 개인이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의 주사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파라는 용어, 우파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좌파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루이 16세가 통치하는 왕정이었었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민생이 피폐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더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삼부회를 불러들였는데 이 삼부회에서 큰 국민의회가 조성이 됐는데 그 삼부회에서 그 좌측에 앉아있던 자코뱅당 측을 이제 좌파라고 칭하고 우측에 앉아있었던 지롱드당 측을 우파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좌파와 우파의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코뱅당이 좌파로서 그때 이제 지롱드당과 합세해서 왕정에 대항하는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왕이 또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그 사람 시민들이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고를 탈취해서 왕정 군대에 대응하는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랑스 혁명인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 하면은 자유, 평등, 박애 정신으로 해서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자유, 평등, 박애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개념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중에서 자유는 그동안의 모든 기본 개념, 기존의 개념으로부터의 자유, 또 근데 캐톨릭 정부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 캐톨릭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모든 기본 관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해서 뭐 동성 간의 그런 사랑도 다 인정하고 많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다 평등해져도 기득권을 없애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모든 하향 평준화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애는 평등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사상하고도 유사하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개념하고는 다소 다르다. 아무튼 그 당시에 플로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왕이 이제 헌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입헌 군주제가 시행이 됐다가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공화정을 하는데 이제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대표로 선출됐는데 이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은 자유평등 방해도 무신론에 입각한 사상이고 로베스피에르도 그러한 사상에 젖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을 완전히 철폐하고 사제를 한 3천 명을 그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다 몰수하고 성경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단두대를 만들어서 루이 16세도 단두대로 처형을 해버리고 그래서 단두대로 20만 명을 처형해버리는 그러한 혹독한 정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단두대로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이성,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좌파가 이제 자코뱅당이 이제 좌파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파는 무엇이냐? 우파는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회 우측에 앉았던 지롱드당을 이제 우파라고 명명하는데, 우파의 사상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냐? 그러면 그들은 온건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를 폐지하고 노예제도 폐지하자. 그리고 그 전에 프랑스 혁명 전에 3대 시민혁명은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을 이렇게 둘 수 있는데, 프랑스 혁명 전에 미국 독립전쟁, 독립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하고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기독교적인 사상, 인권, 그 다음에 자유평등, 그리고 행복, 인간의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성경 중심의 어떤 개념이 있고, 자유시장 경제의 개념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파 지롱드당은 그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 인권, 행복, 시장 경제, 성경 중심, 기독교 신앙 중심, 이러한 사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우파의 개념으로 지금 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우파의 생성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그럼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시민혁명의 배경 하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회주의는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이 나오고 또 자유주의 혁명 사상들이 이제 많이 생겼을 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신분 계급이 다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든 부가 자본가한테 집중되고, 노동자들은 열심히 노동하지만 얼마 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이런 불평등을 없애고자 해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공동의 어떤 농장도 만들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자라는 초기의 공상적 사회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상적 사회주의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학문적인 어떤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막스 엥겔스가 등장하게 되죠. 이 막스 엥겔스는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의 사상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론이라든지 잉여가치론,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체계화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스스로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그 자본론이나 이런 것에 보면 이러한 자본가에 대해 집중,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되면 그 물건을 살 수도 없어서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이론 말고 여러 사회주의 이론 중에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가 공산주의 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제 막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고 프롤레타 혁명을 주장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모든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노동자 독재를 주장하게 돼서 이러한 그 사상이 발전하게 돼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사상 중에서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주의를 달성하자고 하는 파가 바로 공산주의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게 됐는데, 그럼 이것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공산주의가
접목이 되고 발전하게 됐느냐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도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혁명에서 이제 자본주의도 발생하고 또 그러다가 또 러일 전쟁이 있어가지고 아주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들이 굶어서 아주 굶어 죽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자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황제 퇴위를 요구하면서 그 궁전 앞으로 갔는데 막 그 황제의 군대가 발포를 하고 시민들을 죽이게 하자 막 전국적으로 시민 봉기가 일어나서 이제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 레닌이 나와서 공산혁명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혁명을 쭉 진행하는 중에 레닌이 갑자기 병으로 해서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사유지만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급진적이고 그리고 아주 악독한 지도자 스탈린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스탈린이 레닌에 이어서 소비에트 연방을 결성하고 독재를 실행하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그동안 레닌 밑에서 있었던 자기의 정적들을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 자본가들 이러한 자기한테 방해되는 또 공산주의 이론에 방해되는 그러한 계층들 약 4천만 명을 다 숙청하게 됩니다.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동유럽들을 다 이제 하나씩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다 취하게 되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일성이가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러시아로 와가지고 이제 스탈린의 눈에 들어서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서 소련의 사주로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와서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소련은 스탈린 다음에 스탈린이 죽고 하도 강압 정치를 하니까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후르시초프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후르시초프가 집권을 하면서 완전히 스탈린을 완전히 그 잘못됐다고 그렇게 격하를 시키고 스탈린 사상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스탈린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서 그런 독재나 혹정은 필요 없다. 나는 온건한 그러한 공산주의를 하겠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 연방이 와해가 되고 동유럽, 그다음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동유럽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사실 소련의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동유럽들도 다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되게 되고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에는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소련이 러시아로 다 이제 동유럽이나 뭐 위성 국가들은 떨어져 나가고 러시아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온건한 개혁 개방도 사실상은 워낙 가난하고 방법이 잘못돼서 실패하지만 그나마 개혁 개방이라는 그런 사상 하에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의 또 그 다음 큰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중국은 어떻게 공산주의의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됐냐. 중국은 이제 원래 1500여 년 이상 왕조 국가로 계속 진행되어 왔고 마지막 나라가 이제 청왕조였죠. 청왕조의 황제가 있었는데 워낙 뭐 통치를 잘못하니까 거기에 반해서 또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되고 대부분 이제 농민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불만이 표출돼 가지고 이제 지방 정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방 정부를 이제 해안가로 6개 지방 정부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수원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지방 정부를 나서 이제 민중 봉기가 돼서 왕정을 없애고자 이제 청나라 왕조를 없애고자 이제 혁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원의 삼민주의다 아시다시피 민족
민권, 민생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독립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의 혁명이라 그러죠. 근데 혁명이 일어나니까 청왕조는 청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신하인 위안스키를 보내서 순원 일당의 지방 정부를 토벌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제 토벌하러 왔는데 위안스키가 순원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순원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들 세력도 있었으니까 위안스키한테 제안하기를 청왕조를 몰아내고 민주공화국을 세우면 내가 순원 나는 물러나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그렇게 협력을 해서 위안스키가 청왕조를 완전히 몰아내죠. 완전히 몰아내니까 이게 이제 청왕조는 그때로부터 이제 끝난 것이고, 이 위안스키가 대통령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독재를 하고 싶은 생각이니까 다시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황제로 등극을 하려고 하니까 등극을 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순원이나 밑에 지방 정부가 다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다시 지방 독립 선언을 하고 제2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순원은 국민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에 이제 모택동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순원에 대응해서 공산당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죠. 이 공산당 사상을 받아들여서 막스 레닌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공산당을 조직하게 돼서 모택동은 노동자, 농민, 근데 중국은 대부분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혁명을 이제 모택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와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국민당의 장개석, 그 다음에 공산당의 모택동이 국공합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 2차, 2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을 물리치는 전쟁을 하고, 국공합작을 한 후에 다시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을 다시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초기에는 공산당이 세력이 약해서 국민당이 계속적으로 5차에 따른 공격을 이제 계속 하니까 변두리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사막 지역까지 돌아서 중부 지역까지 이렇게 도망가는 대장정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대장정을 하면서 공산당 인원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단 하나 그 대장장을 통해서 농민이라는 한 1억 명에 가까운 농민의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력을 고합해서 중원에서 모택동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되고, 그 마지막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 장개석은 지금의 대만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모택동은 베이징에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산당 정권을 세우고 공산국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집권을 하고서 마찬가지 스탈린처럼 어떤 부르주아나 귀족이나 교육 받은 자들, 의사들, 종교인들,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사람들, 자기의 반대파를 포함해서 5천만 명을 싹을 다 숙청해 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숙청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는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감행해서 10년 동안 중국의 문화를 다 말살해 버리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홍위병들이 그것을 진행하게 하면서 홍위병들이 막 부모까지도 죽이게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악독한 짓을 해서 중국에 완전 10년 동안은 중국이 완전히 문화가 퇴보했다라는 그런 문화혁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후르츠초프가 나오고서 스탈린을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자, 이제 중국은 후르츠초프 보고서 수정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공산당의 길을, 공산 정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또 농민들이 생산성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못 살게 되고, 중국이란 나라가 점점 못 살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등소평이 등장하게 되죠. 등소평이 등장해서 흑모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해서
경제 개혁을 해서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자. 공산당은 그대로 있대. 경제만 자본주의 도입해서 먹고 살게 하자라는 그러한 주장을 해서 결국 등세풍이 집권을 하게 되고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같이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중국의 공산화 과정이고,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공산화가 됐는지 여러분들 뭐 이미 저보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맥락만 말씀드리면, 중국에는 이제 소련이 이제 사주해서 그 거짓 김일성이죠. 옛날에 저 김정주였는데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젊은 이제 김일성이 된 것이죠. 김일성을 보내서 북한, 일본이 이제 물러가고 38선 이북에 이제 북한, 러시아가 이제 들어올 때, 소련이 들어올 때 김일성을 내세워서 이제 뒤에서 조정해서 꼭두각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정적들도 없애고 뭐 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는 스탈린하고 워낙 친했고 6.25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45번이나 찾아가서 스탈린한테 때를 쓰고 졸르고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스탈린하고는 완전히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그러한 통치 스타일을 완전히 다 따라하고 독재 스타일을 따라했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집권할 때는 정적들, 뭐 부르주아, 뭐 종교인, 학자,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 1천만 명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김일성 독재를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뭐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처음에는 남한보다 우월했지만은 점차 이렇게 나빠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소련은 이제 후르시초프가 집권하면서 완전히 스탈린 사상도 없어져 버리고 비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온건 개혁 개방으로 돌아서게 되고, 또 중국도 자본주의를 막 이렇게 도입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사상이 막, 그 당시에는 동부 유럽의 공산 국가들도 다 그냥 위성 국가들이 다 독립해가지고 공산국에서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 독재 체제 공산주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1970년도에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정립하게 되죠. 주체 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김일성 독재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그 이론이 바로 이 주체 사상이다. 주체 사상의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회 정치 생명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육신은 죽지만 사회적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이 주체 사상이 이제 성경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김일성의 생부와 생모가 다 기독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본따서 아주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되면서 그 신격화하는데 성경을 이용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똑같이 이 사회정치 생명론은 그 인민들의 육신은 죽어도 정치적인 생명, 사회적인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일을 이 수령을 따라서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수령을 따라서 이런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상이고, 두 번째 사상은 수령론입니다. 수령론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이 김일성이도 비유로 해가지고 신체를 비유로 쓴 것이죠. 그래서 순회라는 거는 이제 그 뇌를 말하는 거죠. 순회가 지시를 하면 당은 이제 심장이라 이제 당이 움직이고 손발인 인민들이 손발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순회가 명령하면, 영도하면, 그래서 수령이라고 합니다. 뇌수가 명령하면, 순회가 명령하면 인민들은 무조건 따라야지. 이게 따르지 않고 손발이 따로 놀면 이거 완전 지체부자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수령이 하는 말은
100% 손발이 따라야 된다라는 그것이 수령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명론인데 이 사회주의에서 지상낙원으로 그다음에 영원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가는 길은 이 수령밖에 인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수령을 따라가는 것이 인민의 운명이다. 무조건 수령을 따라야 된다. 무조건 100% 추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수령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서 사진들 이렇게 막 죽을 때 불나도 사진을 안고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그 복합적인 사항인데 아무튼 모든 운명이 수령한테 달렸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이제 공산주의가 지상낙원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도 지상낙원을 만들고 지상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운명이다라는 것이 이제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치 생명론 첫 번째, 두 번째 수령론, 세 번째 운명론 이것이 주체 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게 다 기독교에서 이게 운명론도 마찬가지 기독교에서는 우리 영원한 천국을 이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나라에 간다는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야지 저런 영원한 지상낙원에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믿고 완전히 혹세무민 당해서 북한 인민들이 꼼짝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주체사상이 왜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흔들어 놓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좌파 정부의 주사파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사회 각 곳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간단히 알아보면 우선 남파 간첩을 북한에서는 계속 보냈죠. 북한은 지금까지도 목표는 남한 적화 통일입니다. 무력 적화 통일. 변함이 없습니다. 주적은 무조건 우리나라고 계속해서 그것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파 간첩을 계속 보냈는데 황제엽 선생이 와서 남한의 남파 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자료를 다 보고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5만 명의 남파 간첩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내부적으로 적화 사상이 물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 그 다음에 북한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고 북한 방송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간첩들하고 북한 방송과 이런 남아 적화 전략이 어디로 가장 먼저 크게 발전하냐면 대학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대학가에 사회주의 사상운동, 공산주의 운동, 주체사상 운동의 운동권을 양성하게 됩니다. 철모르는 대학생들은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오염되게 되고 완전히 쇠뇌돼서 그런 사상에 접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청와대, 국회, 방송, 언론, 노동계, 민주노총 같은 거, 그 다음에 교육계, 정교조, 그 다음에 사업자, 사업하는 사람들, 영화감독, 법원에 이제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대한민국의 여러 조직들을 완전히 거의 장악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 암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주사파가 집권하고 있는 그 명단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그 주사파, 좌파,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의 명단은 쭉 나옵니다. 조국은 본인이 스스로 물론 산업명에 연관되어 있지만 본인이 법무장관 청문회 때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 산호맹 그런 것도 협력을 했을 뿐더러 지금 조국 옛날 전 법무장관한테 뭐 크게 신세졌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단은 초기에 문재인 정권의 초기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그 여러 그 강요들을 보면 거의 다 그 운동권 출신, 주사파 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세 자료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파 정권이라는 주사파 인원들이 다 청와대를 점령했다. 지금 물론 다는 아니지만 지금 여권에도 대부분의 운동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야당에는 아예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야당에도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한을 뒤엎기 위해서 통일혁명당, 통역당 사건 아시죠? 인민혁명당, 그다음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난민전, 그다음에 지하혁명당,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지하당들이 운동권의 대학생들을 선동해서 남한 전복 운동을 계속 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침체되어 있고 하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것이 언제냐면 1980년 이제 광주 사태를 통해서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반미 친북 운동이 확산되게 되고 북한의 이제 대남방송도 막 김영환의 뭐 강철서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대학가의 사상이 급속히 확산되게 되고 이 주체 사상이 확산되는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 주체사상 혁명론은 막스 레닌보다도 아주 혁명론보다 쉽고 그 다음에 한국적이고 매일 대남방송 나오고 그 다음에 대중성이 있고 민족성 우리 민족에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사성이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운동권의 이제 전대협은 1987년부터 92년까지 한청년은 92년부터 2007년까지 학생운동을 전부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지하혁명당들하고 합세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운동 후에 수십만의 인원이 사회 진출하게 되고 이 졸업하면 이제 사회 대중운동으로 투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직장, 정계는 이제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언론계는 언론 노조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거고, KBS, MBC, SBS, YTN, TBS,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뭐 다 들어가서 노조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석권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민변에 들어가고, 우리법 연구에 들어가고, 국제인권 연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 각급 지방단체 단위 다 대부분 거의 다 장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계는 이제 사범대 나와서 교대 나오면 이제 전교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영화계는 이제 영화계 들어가서 영화 운동권 영화를 만드는 것이고 문화예술계도 석권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로 변신해서 그다음에 종북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학,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소셜미디어 대부분 이 운동권 주사파 사상 가진 사람들,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한테 장악이 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주체 사상은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그 다음에 성경보다 더 쉽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 김정일, 김정은의 어떤 도움도 받고 함께 움직이고 또 물질적 지원도 받고 그래서 이런 학생 운동권이 쉽게 발전하게 되고 그들은 또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다. 민주화 세력이다. 자주통일 세력이다. 그 다음에 감옥도 갔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운동권끼리는 동지적 어떤 인간관계가 아주 튼튼히 결속되어 있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 왜? 마약보다도 더 강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이제 수백만 명이 생산이 돼가지고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 있고 청와대 국가기관 뭐 사회 각층에 이제 장악하면서 헌법과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요즘의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사파가 승리한 상황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사상, 이념, 권력까지 싹 다 지금 장악한 상황이고, 남노당 주사파의 수십 년 전복 전략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점령됐고 승리를 그들은 가져왔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통해서 승기를 잡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자유우파의 10년 체제를 완전히 허무는데 성공했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구속, 국정원장 4명 구속하고 100여 명을 다 구속하면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다 몰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까지, 그 다음에 건국, 그 다음에 헌법까지 부정하는 이러한 사태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은 현재 김정은과 합력해서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개헌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세계 만방에 이제 공포를 한 상황이고요. 조국은 이제 사회주의자로서 이제 법무장관 을 이제 진행했지만, 아무튼 다 사회주의 혁명 동지들이고 산업에서 6개월 동안 감옥 갔지만 결국은 대통령은 조국을 이렇게 크게 평가하는 그러한 표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대책은 간단히 알아보면, 문재인 정권을 분명히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까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자유애국단체와 국민의힘 연대해서, 그 다음에 자유우파 정당과 애국시민단체가 연속해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협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전력전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주사파를 척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자유우파는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민생이 지금 피폐해졌기 때문에 민생 투쟁을 하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를 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폭정에 대해서 일단 데모와 시위를 포함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2년의 대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 세력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역량은 어떻게 되어 있냐를 명확히 분석해야 되고, 힘을 합쳐야 승리할 수 있고, 정말 밤을 새워서 토론하고 전략전술을 세워야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법 개정하려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편파 방송이라든지 뭐 언론 노조 이런 것들을 개혁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2022년은 그 대선은 그다음에 북한은 친중국, 북한, 남북 주사파와 그 다음에 한미 자유민주 동맹 간의 어떤 피 터지는 혈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다시 제2의 도약과 자유평화통일과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대 역사를 쭉 살펴봤지만, 이런 좌파,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은 무신론에 근거한 신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 그 다음에 유물사 사상,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사상,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게 라고 출발을 하지만 결국 노동자 농민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이루는 독재를 하는 사상이고, 결국은 사탄의 세력이다. 그러나 자유우파의 이런 자유주의 사상은 시장경제, 인권, 자유, 애국 뭐 이런 것들은 다 성경 말씀과 진리에 기초한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좌파들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투쟁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들을 몰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들 이 운동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